자, 하나, 둘, 셋. 브라운 한강뉴스 이달에 저번편이 재밌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누가 장안의 뭐가 화제. 있었대? 다은의 화제 사무실. 본 사람들만 호응에 힘입어 이 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 와. 준비를 제일 오랫동안 한 규만님부터.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죠. 사명이 바뀌어서 메타가 최근에 NFT 거래 수수료를 과다 책정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사 많이 났고 해외에서도 막 조롱하는 뉴스로 엄청 나왔는데, 조롱하는 그 컨셉은 간단하죠. 야, 니네들 애플 30% 비쌌다고 지랄지랄 해놓고는 양아치 아니냐? 다 이런 쪽의 그 기사들이었거든요. 47.5%가 적당한 가격인지 아니면 기사들이 말한 대로 비싼 가격인지부터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NFT 나오라는 데가 있어요. 도매부터 느낌이 안 좋아. 그 완전 힐링하려는. 신령한 의지가 느껴지는 제목 자체가 팩트체크. 메타 실제로 비싸냐? 다른 플랫폼보다. 현재 NFT 거래에서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매기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뭐 1.5%에서 2% 정도의.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는 거래 비용이 더 들어요. 프로그래밍 된 코인인 거잖아. 거래가 되려면 이것도 작업 검증이라는 블랙천 그 특유의 연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수수료가 겁나 비싸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가스료라고 하거든요. 가스피라 부르는데 경매 같은 거예요. 가스 수수료를 세게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스 빠르게 전송되고. 그쵸, 빠르게 전송되고. 좀 수수료가 낮으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요인이 적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 시간대 또는 단시 접속한 노드사의 수에 따라서 거래 가격이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이 변동성이 심한 건 뭐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속성이긴 한데 가스피에서도 엄청나게 심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실제로는 150% 이렇게 나온 데도 있대요. NFT 거래 업체마다 큰 고민이에요. 수수료 높아서 다음 기술 단계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현재 NFT 거래되는 수수료 시장에서 메타의 47.5%는 높은 게 아니다. 옹호해 주는 거죠. 페이스북의 NFT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메타가 블록체인 기술로 NFT 사용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메타의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NFT는 퍼블릭 블록체인, 다수의 노드가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환경에서 저장이 됐고 주소도 웹3, 분산형 웹으로 시작이 이렇게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근데 메타의 NFT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사실은 그 분산형도 아니죠. 검증도 자기들만 하고. 다 자신이 써보고 있는 거니까. 니네가 사용하는 NFT가 그 NFT 맞냐?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NFT이 높은 수수료, 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플랫폼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메타같이 NFT 주도한다는 기업에서 그런 기술적인 고민 없이 이렇게 수수료를 높게 측정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이냐. 또 다른 논쟁이 뭐냐면, NFT가 어떤 특정 플랫폼에 속해 있으면 가치가 실제로 있을까? 이더리움이라는 게 날아가면 아직 그 NFT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NFT가 실제로 자산가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이더리움이 있다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발행된 코인의 가치가 영속성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가치로서 투자 가치가 생기고 향후 NFT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이런 논쟁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애들이. 뒤에 뛰어든 애들이 개방형 플랫폼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막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페이스북의 NFT는 게임 아이템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냥 그 플랫폼 내에서 아이템은 돈 주고 사고 게임 머니로 돈 내고 NFT도 볼 수 없다. 블록체인 간에 그 다른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간에 호환이 되는 방식 말고 그냥 중앙은행에서 보증해주는 방식도 있잖아. 그건 NFT 정신에 어긋나지. 그러니까 원래는 블록체인이 그게 중앙은행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 이미 근데 그러고 있잖아. 이미 그러고 있죠. 제가 NFT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래 규제가 없는 공간이라는 거야. 사기꾼들이라는 거. 사기꾼들이 판치는 공간이라는 거지. 99%가 사기꾼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NFT 코인들 같은 거 보면 자전거래가 엄청나요. 그 가격에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있어, 이게. 이 자전거래가 주식에서는 감옥갈리잖아. 주식에서 사실상 쓰였던 기법들이 다 온 거야. 똑같이 쓰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쓰이는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P2E라고 했나? 그 게임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규제가 있거든. 사양성 규제가 있는데, 그럼 규제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 남미하고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 기술 요구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전형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사실. 분산형 저장식인 거지, 사실은. 인턴 처음부터 나왔던 기술이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진짜 몇백만 달러의 그 사기들이 터져요. 예전 이 NFT 이전에 이제 블록체인 씬에서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했잖아요. 내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면서 엄청난 것들을 약속해.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싸게 주고, 우리가 이제 퍼블릭 세일할 때는 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이 정도로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는 좀 돈이 모였으면 프로젝트를 그냥 갑자기 뒤엎어. 없어지고 사라져. 제가 여기도 할 말이 많아서 매번 입이 근질근질한 게 있어. 빨리 이걸 욕하고 싶어서 언제든 이걸 욕하려고 준비해둔 게 머릿속에 너무 많아. 어쨌든 주위에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술가들은 또 새로운 기술 이런 거 나오면 반 이상은 주로 또 큰 비판 없이 받아들이거든요. 빠르게 수용을 해. 얼리업트가 많죠. 또 요새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투자. 또 그 트렌드랑 섞인 예술인들이 또 막 혹하는 거예요.
재밌었지. 주제 자체가 재밌잖아. 아 근데 제가 할 말이 많은 걸 뿐 주제 자체가 그렇게 재밌지 않은데 전 3.5. 많이 주네. 아 이제부터 후하게 주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 보니까 짜게 줘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 별 반. 새로운 거 갖고 와. 맨날 하던 얘기 하지 말고. 그건 그래요. 근데 후련한 지점이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후련하게 얘기했지. 아니요 욕 더 할 수 있어요 진짜. 1시간 정도 욕할 수 있어. 단 하나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황당 뉴스잖아. 별로 황당하지 않아요. NFT 자체가 황당하잖아. 이 NFT 시장이 황당한 거지. 근데 NFT는 너무 황당한 상당히 일상이라서 그나마 정상인 뉴스를 가져온 거야. 왜? 황당 뉴스 시간인데. 그나마 이런 뉴스조차도 황당하다 이런 거지. 이달에 황당 뉴스. 지금 장안의 화제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잖아요. 트위터의 뭐 2대 주주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최대 주주였다고. 사우디 왕자 알 왈리드 빈 탈랄 빈 압둘 아지자 사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4월 14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소식 나오니까 주식 너무 싸다고 자기는 반대한다. 너무 싸게 제안했다가 그래서 그런 트위터를 썼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댓글로 나 뭐 2개만 물어봐도 돼? 재밌다. 사우디 왕국은 트위터를 직접 간접적으로 얼마나 소유하고 있어?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왕국의 입장은 뭐야? 하고 이렇게 극딜을 했어. 근데 그거 보고 이거 디스전으로 따지면 완전 이긴 거잖아. 여기 나오면서. 머스크는 웃기지 않지만 되게 진짜 전곡을 찌른 거라. 의미심장한 지점이 있었다. 여러분 2017년 11월 달에 사우디에서 자본가들 400명 가뒀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당연히 기억나죠. 유명한 그거잖아. 호텔에. 리츠칼튼 호텔에 황제 강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잡아오자마자 막 두들겨 패가지고 자기 왜 잡혀왔는지도 모르고 무려 400명이 그때 뭐 부패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자본가들이랑 왕자들이 다 가뒀던 거거든요. 모함메드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했던 일인데 나름대로 그 사우디 권력 상층부에서도 자기네끼리 권력 균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다 잡아가던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이 2대 주주였던 사람인 거고 오일머니가 아니고 금융자본가라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시티은행 같은 시티그룹도 이 사람이 최대 주주고 파리의 포시즌 호텔, 뉴욕 플라자 호텔, 그리고 옛날에 애플 최대 주주였고 IMF 때 한국에 투자도 했었대요. 대우 주식도 사고 막 그랬었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반발을 안 하고 말을 듣게 만들었을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페가수스라고 애플 핸드폰 감청하는 해킹 툴이 있거든요. 전화 한 통만 걸면 그 핸드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거를 사우디 왕가에서 써서 그 왕가에 절대 충성하지 않는 400명의 권력자들을 다 감시했던 게 아닐까. 이건 정보를 모두 얻어서.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몇 달을 갖췄는데 여태까지도 다 가만히 조용히 있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 페가수스 뉴스였어요. 뉴스였다고요? 뉴스가 어디 있어요? 이 뉴스야. 자, 들어봐봐. 네. 스토리텔링이 어마어마한데. 이 페가수스는 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본 첩보기업 NSO 그룹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피싱 링크 클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전화만 걸면 무조건 핸드폰이 장악이 되는 거야. 완전히. 애플이랑 왓츠앱이 이 페가수스랑 소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자기는 보안 취약점이 있었던 건데 고쳤대요. 페가수스라는 게 알려진 게 이 사우디에서 2018년 10월 달에 자기네 반체제 인사 언론인을 암살한 적이 있었어요. 자말 까슈크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탄압이 거세지니까 미국으로 미리 떠났었는데 이 사람이랑 친구랑 핸드폰 주고받은 거를 친구 폰을 해킹해가지고 이 사람 행적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을 그래서 감시를 하다가 이 사람이 터키에서 자기 여자친구랑 뭐 혼인신고 하려고 아직 사우디 국적자라서 주 터키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는데 그 영사관 안에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영사관에서 몸 가방에 담아가지고 맞아. 갖고 나온 건데 법의학자가 같이 15명의 그 암살팀에 들어가서 법의학자 지도하에 7분 동안 음악 틀어놓고 가방에 포장해서 나왔다. 근데 그거를 터키에서 사우디 영사관을 감청해서 파일을 CIA한테 제공했고 그걸 통해서 다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살해당하는 과정이 다 녹음이 됐던 거예요. 살해 과정이? 그러니까 터키는 사우디 영사관을 감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뉴스는 언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페가수스의 존재가 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네. 근데 바로 그 페가수스가 네. 4월 22일 최근 캐나다의 시티즌 랩이라는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우디가 신나게 페가수스를 쓴 같은 기간 2017년부터 2020년 그동안 스페인 정부도 카탈루니아나 바스크 활동가들 상대로 감청하는 데 썼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것이 최근의 황당 뉴스입니다. 황당해요?
황당하자! 왜냐면은 그 전까지 지금 막 진짜 사우디 얘기 계속 했잖아요. NSO 그룹이 얘기한 게 자기네는 그 민주국가에만 판다 그랬지만 막상 드러난 것들은 권위주의 정부에도 팔고 있다. 그래서 문제적이다 하고 미국이나 뭐 유럽의 자유주의 언론들이 막 엄청 비판적이란 말이에요. 이 페가수스라는 거에. 근데 자기네는 막 맨날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국가들도 다 쓰고 있다. 이게 어떻게 소름. 안 황당해? 소름. 근데 그거는 언제? 이게 4월 20일에 나온 뉴스야. 이거 시티즌 랩이 계속 분석을 해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가 썼다는 건 지금 처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진짜 엄청 많은 놈들이 다 쓰고 많이 있는 썼을 거야. 수 있겠다. 그게 기존에 50개 이상 국가라 그랬었는데 제 생각엔 스페인은 덩야 핸드폰에도 충분히 깔려있을 수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애플이 아니에요. 그 아, 차이가 그러면 있어. 이미 다른 쉬운 다른 데지 바보야. 더 뭐가 쉬운 더 게 이미 깔려 있다. 다른 건 이 페가수스가 없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아? 지금 나온 게 그거밖에 없어. 다른 체제는 더 쉽겠죠. 그리고 그거 비싸가지고 그렇게 막 안 쓸걸? 얼마예요? 사우디에 판 거는 가격이 있거든? 620억에 샀대요. 사우디가. 근데 국가마다 다르게 샀겠지. 높은 점수 주십시오. 저는 3.5점. 저거랑 똑같다고? 황당이라는 취지에는 맞지 그래. 않았습니다. 너무 왜 안 맞아? 너무 진지하고 훌륭한 뉴스인 나머지 됐어. 황당하지 않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그렇게 활동을 감시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깔린 건 많은데 뉴스 자체는 알고 보니 스페인에도 썼더라, 스페인 정부가 썼더라밖에 없잖아요. 영국 왕자가 결혼하는 거를 뭐 감청했다 이러면 웃기죠. 예를 들어 알고 보니 앨런 머스크를 감청했다. 엄청 웃기죠. 6.5점. 너무 민니랑 비슷한 의견인데 스토리텔링이 너무 훌륭했다. 너무 재밌었어. 그건 하지만 황당하지 않다. 3점 드리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 4월에 황당했어. 진짜 황당한 거 준비했었는데 진짜 황당한 거에서 약간 황당한 걸로. 황당하지 않게 해봐라. 씨. 아니요, 이거 덜 황당한 거라고 말했어요 이미. 진짜 황당한 거는 숨겨뒀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명성을 위해서 숨겨뒀고. 자, 애플 얘기인데 또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굉장히 꽉 막혀서 고치는 것도 맞고 커스텀하는 것도 맞고 그런 굉장히 점적인 생태계를 유지했던 애플이 작년 11월에 자가 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다양한 이제 운동과 미국의 규제 입법 그런 거에 힘입어서 바로 어제인가부터 이제 셀프 수리 서비스가 개방이 됐는데 알고 보니 이제 제대로 개방되지 않은 셈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뉴스들이 나온 게 고작 3,000원 아끼려고 이 고생, 황당한 애플 아이폰 셀프 수리 이런 제목으로 이제 헤드라인이 많이 뽑혔는데 원래 셀프 수리하면 더 싸야 할 것 같잖아요. 부품 사서 내가 직접 고치는 거니까 공인 서비스 센터 가서 아이폰 고치는 것보다 좀 더 싸야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 차이가 3,000원 났다. 근데 따지고 보면 3,000원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 수리 키트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조금 더 비싸지는 사실 그런 먼저 이제 그 수리 부품이 있어야 하잖아요. 수리하려는 핸드폰에 일련 번호를 입력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해서 페어링된 부품만 쓸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현담님도 같은 모델의 핸드폰입니다. 현담님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래서 여기 버려졌어. 액정은 멀쩡해. 근데 제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액정 바꾸고 싶잖아. 그럼 여기 있는 남아있는 부품을 써서 고치면 되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또 웃긴 게 2년 전에 나온 모델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구형 모델들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식이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 한 4, 5년 된 아이폰을 쓰는데 저는 사실상 이걸 수리할 수 있는 권리는 막힌 거죠. 오래된 기기를 다시 생명을 부여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계속해서 이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굉장히 웃긴 거다. 확장이 그러니까 사업 확장, 이익의 확장. 이게 규제가 된 이유도 어쨌든 경쟁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애프터 마켓까지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여전히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은 이전까지는. 근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열었더니 뒤에서 좀 통제를 하는 여전히 독점적인 그런 이 수리할 권리라는 게 굉장히 또 아름다운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아이픽스잇의 엄청난 슬로건 우리는 권리가 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열고 만지작거리며 수리할 권리를 요구할 시점입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게 불법이라면 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자전거 체인을 고칠 수 없다면 자전거를 구매하겠습니까? 똑같이 핸드폰 같은 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핑계는 있죠. 우리가 제공해준 그대로 써야 우리가 약속한 유저의 편리함, 유저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 보안 이런 거가 다 지켜진다. 해킹 당했잖아. 그렇죠. 실리콘밸리에서 1980년대 떴던 기업들 대표적인 게 MS랑 애플이잖아요. 최초부터 기술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얘네가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독점적으로 바라봐. 컴퓨터 샀어. 사고 나서 그냥 뭐가 안 되면 버리지 않잖아. 용산 가서 메모리 사서 끼고 하드 용량 늘리고 메모리 용량 늘리면서 10년까지 쓰고 뭐 그랬단 말이야. 모바일 시장 들어오면서 아직 그거 끊어버렸어.
완전히 끊어버렸어. 애플이라는 기업의 태생부터 갖고 있는 독점이 있어요. 완벽한 생태계의 독점. 이 문화정신이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태계 독점이 현실의 환경 생태계도 망치고 있다. 왜 이걸 해요? 새로운 제품 팔려고. 이 기존 제품 버리게 하려고. 사실은 환경을 신경 쓰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쓰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의 핸드폰은 2년 쓰고 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는. 자기가 정한 대로만 유저들이 사용하게 만드는 게 북한이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 북한에 대한 리포트를 최근에 읽어가지고 잠수를 훌륭하죠. 기후위기의 시대에도 굉장히 엄청나게 적합한 뉴스였죠. 자, 보세요. 귀하의 휴대폰 배터리는 1, 2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교체하기 쉬운 배터리는 더 오래 갑니다. 그래, 3.5 가자. 너무 일관되기 때문에 황당하지 않다. 일관된 애플의 입장이 반영돼서. 그래서 1점. 이거는 모함이다. 원래 준비했던 오리지널 황당 뉴스. 나 퇴근해야 돼. 일본의 공무원인 아키히코 콘도 씨가 하츠네 미쿠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점수 1점? 아니야, 1점 너 하고 2.5점. 바꿀래. 2.5점. 왜요? 익숙해. 근데 이게 FTC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고 더 비싸게 팔아먹는. 맞네, 황당하네. 3점. 경쟁 당국이 와가지고 조저질 준비해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익으로 다시. 난 놈들이다. 3.5점. 이렇게 평점을 강요해야 되게 올라가는 거구나. 어시스트가 들어왔잖아. 여러분의 명성을 위해 숨겨뒀고 5점짜리 하겠습니다. 이거 5점 줄 수밖에 없네. 작년 10월 달에 큰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 법무부가 사람들 출입국. 뭐가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 그거까지 하지. 출입국이요? 출입국? 왜? 출입국 뭐 있었어? 그때 뭐 했는데? 걔네가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게. 그냥 웃기죠. 출입국 사진 1억 7천만 건을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사용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 중에 이제 1억 2천만 건이 그 외국인이었고 5,760만 건이 내국인. 그건 거의 다죠.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에서 이제 입국자들 이제 1대1로 대칭하는 거랑 두 번째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이제 이거 CCTV 달아가지고 이제 위험 행동을 하면 이제 그 사람 누군지 하는 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한 거죠. 이게 작년에 좀 크게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다 이러면서 중국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막 기사 댓글이 막 2,000개씩 달리고 각 커뮤니티에 굉장히 이렇게 그거 난리는지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아 왜 그랬구나. 몰라요? 근데 그게 이틀 전에 까먹었다. 알고 보니 스페인에서도 했대요. 아니 사실 이게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물어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틀 전에 이거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제 없음으로 발표가 났어요. 문제는 법무부에서 민간 기업한테 기술을 데이터를 주면서 개발을 해라라고 18기업한테 줬대요. 1년 뒤에 개발을 제일 잘한 기업 8개를 재계약하고 쇼미더머니. 그렇지. 그러게. 쇼미더머니 한 거. 그렇게 준 거예요. 프로듀스 101한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되게 문제적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기술 개발 목적 자체가 출입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네가 허락 안 받은 건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침해 소지가 있지만 법 안에서 사용했다. 그러면 이 민간 기업한테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줬어. 이게 그러면은 제3자 제공인 거냐 아니면 위탁이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이 기술 자체가 법무부한테만 이득이 있어야 위탁인 거잖아요. 그 민간 기업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18개라 그랬잖아요, 기업이. 그럼 그 18개는 결과적으로 1년 뒤에는 그 기술 개발을 끝까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치만 무료로 받았어, 데이터를. 그걸로 막 뭐 특허도 내고 막 했어. 그러면은 제3자 제공에 가깝지 않나. 이거 본인 생각인 건가요? 네. 법적인 본인의 판단. 네. 아 이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제3자 제공이죠. 위탁일 수가 없죠. 위탁일 수가 없어요. 이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보이는 왜 그런 거야? 법무부의 입장이었고 그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닐까 쫄아가지고 법무부에. 이거 누구 입장이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보내시 입장이 아니라 성명도 비슷하게 나갈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리고 그 두 가지 목적이라 했잖아요. CCTV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하면 이 사람 누군지 찾아내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이걸 폭로됐을 때. 그래서 이걸 조사를 또 따로 안 했대요. 굉장히 이것도 위법 소지가 많지만 계획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끝났고 개트를 100만 내라고 했어요. 법무부한테? 네. 법무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가태료를 내는 거야?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벌금 내는 거야. 적게 받아서 다행인가?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1억 7천만 건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그걸 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조사 기간이 100만 원만 내라고 하고 끝냈다. 봉변 맞은 1억 2천만 명의 외국인과 5,760만 명의 내국인은 무슨 봉변이냐. 봉변 맞은 사람들은 무슨 봉변인가? 5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거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뉴스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게 다예요? 뭐가요?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뉴스였어요, 고작? 개빡치는 일이라고요 진짜. 별로 근데 그렇게 황당하지는 않아요.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 안 했어요? 기대요? 기대 안 했죠. 근데 왜 이틀 전에 막 난리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경고 썼어요? 입장을. 아, 그 왜 화가 더 났냐면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 당일에 빨리 성명서 초안을 써야 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게 제일 화가 났죠. 보호위의 입장이 개판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지금 처리해야 한다는 게 화가 나는 거야. 오늘 이제 공항에 가는 입장으로서 그러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데이터 쓴다는 거야?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동을 아무도 안 거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쓰는 지금 거야. 계속 하고 있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걸로 학번계가 뭐 잘 하겠다 잘 몰랐는데 중단할 순 없고 잘 해보겠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 유권 해석 정도는 뒤엎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 해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시점에는 사업이 완료돼 있을 수도 있겠죠. 여태까지 학습한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셋까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런 그치. 거는 그러니까 진짜 구하기 힘든 데이터란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뒷배경도 없어. 여권역 딱 이 인식을 위한 사진이야. 귀도 심지어 나와 있어. 게다가 다 정량화 돼 있어. 이미 후처리하기도 너무 편하고 좋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 보고서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몇 조 원에 달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핸드폰으로 얼굴 인식 해제하거나 하면 내가 이 잠금 해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지문을 찍는다면 내가 지문을 찍는다는 걸 알잖아요. 법무부가 지금 공항에 구축하려는 거는 CCTV나 카메라 등을 통해서 내가 카메라를 인지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바로 그냥 내 신원을 파악해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상행동을 하고 있으면 뭐 사람을 투입하거나 이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지와도 동의 없이 내 신원이 바로 파악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구축하려는 게 진짜 괘씸한 거죠. 그게. 근데 진짜 큰일이다. 다른 나라에도 다 팔아먹을 거 아니야,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공항에 전부 다. 못 팔 거 우리가 다 중국이 팔 거라서. 중국이 더 훌륭하고. 이게 올해 총과 작년 말에 미국 니스트 있잖아, NIST. 거기서 한 얼굴인식 판매사 테스트 중에 공항에서 출입국 하는 얼굴인식 여기서는 1위를 했대요, 한국 기업. 대박. 훌륭하다고. 데이터 합니다. 힘인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하라고 서버도 공짜로 줘. 데이터도 공짜로 줘. 서버도 공짜로 줘. 그 결과가 이제 감시사의 이 촉진. 그래서 점수는 너무 황당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설명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점. 만점! 자 끝.